유튜브 학술 강연의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 육종 기술의 내용인 디지털 브리딩 기술을 활용한 약용 작물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양태진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원예 생명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농촌진흥청에 근무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육종학회 회장, 서울대 농생대 연구부학장님, 그리고 서울대 유전체 육종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또 하나 앞서 대검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양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장황하게 너무 저보다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또 박규선 부장님, 김동희 회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디지털 브리딩 좀 전에 이제 연자님께서는 디지털 농업을 강조하시면서 약용작물 전반에 대해서 좋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디지털 브리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약용작물을 어떻게 더 연구하는 부분을 좀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주제이고 약용작물 연구에 있어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약용작물 연구에 있어서도 디지털 브리딩이 빨리 접목이 되고 빨리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한 3가지 토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토픽은 방금 이제 김영찬 박사님이 거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약용작물이 갈 수 있는 산업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성장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전에 비슷하게 나왔던 사실 신종플루를 치료한 치료약도 천연물, 약용식물로부터 유래되어서 이제 제품이 치료제가 나왔었고,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도 사실 이런 우리 약용작물로부터 유래한 어떤 그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학회 회원들은 다 이런 꿈을 꾸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영찬 박사님이 뭐 품목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되고 있다. 요 산업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토종 식물 자원들, 우리나라가 고향인 식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나고야 어정서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면적, 뭐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좁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생물 다양성 작도 이제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나라 자원을 fully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원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김영찬 박사님 발표처럼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농업적으로 생산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하고 계시지만 이제 환경부라든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런 다른 부처에서도 우리나라 생물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면서 개발하기 위한 공조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이제 8,000종 정도의 식물 자원들 이런 각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 개의 자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수백만의 다른 이제 그 유전 자원들
이것들의 활용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종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종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종래 유전 자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약용식물에 대한 이제 유전체 연구랑 분자 협종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가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은 전 세계에 약 30만 종의 식물 자원이 있는데요. 그 식물 자원들의 어떤 진화, 이제 최근에 유전체 연구가 워낙 뭐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식물들, 전 세계 한 700종 이상의 식물들이 유전체가 완전 해독이 돼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물들의 유전체를 들여다봤더니 모든 식물이 적어도 5번에서 한 8번 이상의 지놈 레벨의 듀플리케이션, 4배체 혹은 6배체 이런 것들이 5번 내지 8번 이상 이제 거치면서 진화해 왔더라.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있어서는 유전체의 크기도 한 1000배 정도 다이나믹하게 유전체 크기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작은 거는 61메가베이스표에서 실제로 큰 이제 백합목에 속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약 2000배 정도 지놈 사이즈가 큰 2000배 지놈이 크다고 해서 식물이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유전체의 다이나믹한 이제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종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유전 자원, 형질의 특성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삼도 이제 지금 여기 그 김영천 박사님이 제공해 준 자료였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유전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고추, 뭐 우리가 고추 그러면은 이제 전형적인 것만 고추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추이고 뭐 피망, 파프리카 다 고추입니다. 이런 것들 간에 이제 교잡이 다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옥수수도 뭐 이런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옥수수 전플라즘 내의 유전자적 다양성, 유전자 레벨에서의 시퀀스 레벨에서의 다양성이 약 1.42% 정도 되는데 사람하고 침팬지 간에 1.3%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종간 다양성보다도 식물의 종내 유전 자원의 유전체 다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한 개의 종만 가지고도 연구할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감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지만 뭐 마경호 박사님도 계시지만 실제 유전 자원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감자는 사실 이게 감자가 맞습니다. 재래종 자연에 있는 이제 자원 페루에 있는 감자들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우수한 균일한 이제 품종 종자로 이제 개발된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약용작물들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 이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재배도 하고 있지만 개발하고 혹은 그 뭐 속리산에서 아니면 저 태백산에서 종자를 받아다가 키우고 있는 그 종자가 과연 요 상태일까? 아니면 요 상태일까? 저는 요 상태라고 차라리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게 약용작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추도 뭐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고추가 마치 이제 오이랑 고추랑 교잡이 돼서 된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자원의 다양성 속에서 그런 종자가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이 두 개의 교잡을 통해서 이런 F1 균일한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후에 종자를 셀핑해서 그 이후에 종자를 10,000개면 10,000개, 10만 개면 10만 개 심었을 때 모든 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 자연 자원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교잡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전적인 리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이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약용식물 자원을
이런 셀렉션과 교잡 이런 걸 통해서 더 우수한 무궁무진하게 좋은 그런 이제 품종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유전체 연구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올해 4월에 제가 통계를 낸 자료인데요. 약 700종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물 종들이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뭐 저희 랩에서도 아직 보고 안 한 4개의 식물이 유전체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렇게 유전체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완성된 레퍼런스 서열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의 각각 이 유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디지털 정보화할 수 있고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농업적 엘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량 계통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이제 브리딩을 할 수 있겠다. 결국 이런 내용이 이제 디지털 육종의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그린 바이오 산업 이 부분에서 토양 자원의 이제 중요성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뭐 콜마에서 생산된 해모임이라든지 또 오후에 발표하실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를 소재로 한 백수호궁 요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예요. 공교롭게도 3개의 우리나라 고유 식물을 복합 추출물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몇 천억 원의 이제 빅히트를 친 그런 이제 제품이었죠. 근데 이거 외에 그렇게 손꼽을 만한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우리의 굉장히 앞으로의 숙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보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또 이미 적어도 30-40년 전 그 이전에 들어온 해외 자원들 물론 우리나라 고향이 아니지만 이런 자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개발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수 때문에 가짜 백수라는 오명을 쓰면서 중국에서는 백수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이해우퓨소 같은 경우 이미 한 30-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농민들이 재배하고 잘 활용이 되다가 2015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이해우퓨소가 마치 독극물인 것처럼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 거의 멸절이 되었거든요. 과연 그 멸절한 게 저는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솔하게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보존하고 적어도 30-40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나고야 어정세에서 회피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고려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인삼, 방풍, 백수, 그 다음에 다양한 약용 작물들의 어떤 유전자 바코딩 기술 개발, 이런 쪽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에 대해서는 지놈을 완성하고 다양한 어떤 생합성 유전자라든지 이제 디지털 브리딩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약용작물 중에서 또 식방풍, 갯기름나물이죠. 식방풍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자원들을 수집해가지고 제가 육종 혹은 그 다음에 분자 육종을 병행하고 있고 백수에 대해서도 백수 자원을 저희가 수집해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반도 고유 자원 식물들 중에 유망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들과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축적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방풍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식방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가 식방풍을 약용, 뿌리는 이제 약용으로 쓰고 있지만 잎은 잎 채소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잎과 꽃을 차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채소와 더불어서 이걸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품종 개발 연구를 전국에서 수집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량성뿐 아니라 잎의 퀄리티라든지 안에 가지고 있는 기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유전체 연구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식빵품 계통들을 식별하는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더 우수한 계통을 육성하는 연구를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수호의 어떤 유전자 검사법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2015년에 백수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굉장히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졌지만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저는 백수의 우수한 품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호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을 수집하고 또 품종 개발하는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백수호에 대해서는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중국의 이해북피수와 백수호와 실제로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나 유전적인 다양성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 너무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배추하고 양배추 사이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이제 굉장히 근연 식물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백수와 이해북피수, 그 다음에 백수와 이해북피수가 속한 식물 종이, 식물 패밀리가 협죽독과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박주가리, 악과가 이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수, 이어퓨소, 박주가리 이 세 개의 식물에 대해서는 유전체를 염색체 레벨까지 거의 완성을 하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백수의 분자육종 연구를 진행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백수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백수호와 이웃퓨소의 식별,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백수호 자원 내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뭐 젤 베이스드 마크뿐 아니라 SMP로 대규모 하이스루풋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자원들을 분석하는 분석 툴로, 분자 육종 툴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했던 백수 자원들을 동일한 조건에서도 재배했을 때 수량성이 뭐 몇십 배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분, 그 다음에 기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차이가 났었고, 또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올해 3월에는 우리 박규선 부장님이 사실 지금 20kg 이상 되는 뭐 소위 10만이들이 한 100년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한 이제 백수호, 강원도 횡성에서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이제 식물인데요. 요거를 이제 자연산에서 발견된 요 식물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실제로 요 식물이 뭔지 분석을 해봤더니 백수와 이어퓨소와 오히려 중간 타입인 그런 것들로 이제 결론이 났고, 이것들에 대한 유전체 연구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증식해서 또 이제 멀티플라이 하면서 이 식물의 유용성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박규선 부장님은 요거를 표본을 떠가지고 박제로 전시를 해서 요 자원이 이제 지금 오리진이 사실 중국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 추측도 들지만 이미 적어도 4, 50년 전에 우리나라 횡성 야산에 이미 정착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와도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온 거고, 아니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고향으로 있어 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박제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호 같은 경우 사실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어마어마하게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5년에 그 전만 해도 이 백수호를 제품으로 한 제품이
뭐 고도 성장, 그다음에 뭐 대통령상 그리고 여성 갱년기 제품으로 어마하게 히트를 치다가 2015년에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다시 이 객소를 원료로 한 이 제품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내추럴앤주택, 유한양행 이런 이제 그 큰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뭐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잘 알고 있지만 인삼은 정말 어려운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영천 박사님뿐 아니라 이제 김동희 회장님 그 인삼과에서 인삼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고 있어서 이런 연구들이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저희는 사실 쉽게 대하지만 인삼 4년, 6년까지 키우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인삼에서 종자 한번 따려고 그러면 4년 이상을 키워야지 종자를 따고 그 다음 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전 연구를 하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인삼은 또 사람하고 유전체 크기나 염색체 수가 비슷한 이제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인삼은 이제 음지 식물이고 음지에서 천천히 자라면서 또 심지어는 100년, 200년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초본 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함을 가지고 있고 또 약용 가치에 있어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약용작물의 왕으로, 약용식물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그리고 유전체 측면에서도 보면은 24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유전체 크기도 뭐 3.5기가베이스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삼의 유전체를 해독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독하고 나면은 사실 육종에 있어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활용성이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10년 넘게 유전체 연구를 해서 인삼의 유전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발굴을 했고 인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진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삼의 24쌍의 염색체를 각각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이런 식별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법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삼의 어떤 그 진화의 계보 전 세계에 고려 인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삼은 파낙스 진생이고 그거하고 유사한 미국산 파낙스 킹키폴리오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염색체가 인삼의 반밖에 안 되는 12쌍을 가지고 있는 파낙스 속 식물 종들인데 이런 종들이 전 세계에 이제 주로 이 동남아시아 히말라야 산자락에 분포하고 있는데 약 15개의 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자원들을 수집해가지고 저희가 유전체 연구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 미국산, 그 다음에 이런 종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이제 답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인삼이 또 있습니다. 파낙스 베트남en시스라고 해서 같은 파낙스 속이지만 베트남에서 1975년경 베트남 전쟁 중에 처음 발견된 그런 이제 식물인데 베트남 중에서도 여기 하얗게 동그라미 친 거의 2000m 이상의 산 꼭대기, 그러니까 1600, 1800m 정도 이제 고산 지역의 서늘한 기후에서 굉장히 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겨울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아열대 지역에 그리고 평지에는 못 자라지만 17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 서늘한 기후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열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 모든 평지에 다 살았었지만 기후 글로벌 워밍 되면서 얘네들이 평지에는 못 살고 이제 열로 이루어진 섬,
그러니까 좀 서늘한 산 꼭대기에만 생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식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물이 발견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 베트남 인삼을 뭐 국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킬로그램에 한 400만 원 정도 이상의 가치로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한 10개 이상의 인삼 다른 종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인삼의 아류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같이 유통이 되면서 유통시장에서는 그 진짜를 골라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이제 이런 꼭대기에서만 이제 생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이 속한 식물과가 두릅나무과인데요. 두릅나무과에 속한 이제 다양한 식물 종들도 저희가 유전체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인삼이 두릅나무과 식물 내에서 어떻게 분화해 왔는지 이런 이제 답들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 사배체인 인삼과 미국 인삼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만 년 전쯤에 분화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식물은 24쌍 염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지금으로부터 한 200만 년 전쯤에 사배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다. 이런 답을 제가 찾았고요. 그 외에 근현종인 이배체 인삼 종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400만 년 전쯤에 분화가 되었다라고 답을 찾았고, 그 다음에 두릅나무 혹은 땅두릅, 독칼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년 전쯤에 이제 분화가 되었고, 뭐 오가피나 뭐 황칠나무 이런 이제 종들은 지금부터 한 1000만 년 전쯤에 이제 분화되면서 이 그룹을 이루었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에 있어서는 지놈이 굉장히 큰데 유전체가 3.5기가베이스표로 크게 된 이유는 저희가 발굴한 요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가 전 유전체의 한 80% 이상을 이제 점유하고 있어서 이런 트랜스포존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유전체 크기가 커졌다. 그런 답들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약 1000만 년 전쯤에는 인삼의 그 조상되는 식물이 아시아 전 지역에 이제 분포를 하다가 이제 빙하기가 오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이배체 식물들은 거의 멸종을 하면서 빙하기가 겪으면서 약 200만 년 전쯤에 인삼의 그 조상격인 이배체 식물들이 사배체가 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이제 겨울을 날 수 있는 월동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우리 고래 인삼의 이제 기원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만 년 전쯤에는 또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인삼으로 이제 정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삼에 대해서는 뭐 사실 더 밝혀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인삼이 다른 인삼 종들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또는 그 다음에 대륙의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하게 됐는지 이런 답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정보를 실제로 인삼의 유전 6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삼의 엽록체뿐 아니라 인삼 지놈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백 개의 그 유전자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SNP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칩으로 대규모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자 진단 기술을 이런 지금 인삼 특작고에서 자라고 있는 김영창 박사님이 옛날에 관리하던 그런 사진인데요. 이런 이제 다양한 인삼 자원들에 적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팻말이 각각의 다른 지노타입 인삼들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것들을 분자 역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인삼 특작부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그 유전체 해독을 통해서 인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합성에 관련되는 유전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발굴할 수가 있었고 인삼에 있어서는 이 DDS라고 하는 요 유전자가 한 4카피 정도 존재하면서 요 유전자 때문에 다른 인삼과 유사한 다른 식물종에는 생성되지 않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특이한 이제 사포닌 계열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답들도 이제 찾을 수가 있었고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 이런 것들이 인삼 품종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색깔이 유전자 발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런 이제 붉은색이 많은 거는 요 유전자들이 발현이 많다라는 건데 이것처럼 B 같은 경우 유전자 발현이 굉장히 많은데 B나 C 같은 경우 특히 진세노사이드 함량도 훨씬 더 많더라. 한 10배 이상 차이 나더라. 이런 답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한 100개 이상의 인삼 계통들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과 유전자적 이제 프로파일, 다양성 이런 것들과 연결하면서 이제 성분과 관련된 이제 분자 역종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보고한 인삼의 유전체 정보는 사실은 염색체, 24개 염색체를 대표하는 그런 서열까지는 완성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은 24개 각각의 염색체를 대표하는 완성된 그런 유전체를 거의 완성을 했고요. 이 지금 저희가 완성한 요 인삼 서열, 이 서열 여기서 그 분자 올리고머를 한 5만 개 정도 만들어서 이거를 튜브로 붙여보면은 딱 한 염색체만 가서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저희가 완성한 염색체가 염색체 레벨에 완성된 그런 서열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기반으로 유전자 칩을 96개를 동시에 분석하고 96개의 샘플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룹 바이 그룹 이제 플루다임 칩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이런 거를 인삼 그 특작부에 있는 인삼 6종 소재 한 500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산양삼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1000개 이상의 자원들에 대해서 이 196개의 SMP 칩을 분석을 해서 인삼에 대해서는 정말 그 계보를 쫙 만들고 특성 차이가 있는 게 유전적 차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인삼밭에 있는 인삼 그 계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 중에 유니크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 계통들 중에 균일도, 유전적인 고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분자 역종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굉장히 덜 된 다양한 한약재들의 식별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고 적용을 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아까도 이제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이런 야생 남자 이런 툴 그러니까 그 브리딩 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저는 대부분의 약용 작물의 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빨리 효율적으로 이제 분자 진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런 품종, 균일화된 품종들을 개발하고 각각의 품종의 맞춤식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약용 작물도 빨리 어떤 디지털 육종 체계가 접목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우수한 품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맞춤식 제품들이 또 훨씬 더 그 이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 전체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연구실에는 약 22명의 연구원들이 이제 그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룹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 오후에 발표하실 이용 소장님 같은 경우 많은 연구 아이디어랑 뭐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셨고 또
부장님, 김정일 과장님 이제 항상 저희 연구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경 작물의 유전치와 디지털 유종에 대해서 훌륭한 내용을 밝혀주셨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의 미국분 계열이랑 강연 인사이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커를 사용하는 분자 육종이 디지털 육종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개의 육종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랑 두 번째는 디지털 육종이 제 짧은 지식으로는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GS라든지 지금 시퀀싱, 홀제노 시퀀싱만으로 이제 육종 목표를 예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학생답게 정말 사실 그 정의로부터 기반한 질문이고 사실 되게 어려운 답인 것 같아요. 디지털 육종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할 때 방금 질문하신 분처럼 디지털 육종은 뭔가 엄청나게 고도화돼야 되고 라지 스케일의 지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수록 푸시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밀이라든지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좀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이제 식물들은 그 레벨에서 디지털 육종이 그런 거일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야광식물에서의 디지털 육종은 마커가 몇 개 많이 있더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그게 디지털 육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식물에 맞는 디지털 육종이 되어야 될 거고 오늘 저희가 소재로 다루고 있는 야경 작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마크 몇 개 혹은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유전자 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제 실용적으로 디지털 육종의 툴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국대학교 박교선입니다. 저희 야경작물 분야에 양태진 교수님과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굉장히 감명 있게 보고 있고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삼에서 저희 인삼 육종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육종의 성과들은 종간 교잡에서 오는 어떤 하이브리드적인 성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인삼은 종간 교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내 교잡으로 육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내에서 자원의 다양성이 크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배수체 육종이나 이런 쪽도 좀 고민을 해보는데 어떤 그런 데에서 가능성이 있을지 또 인삼 전체 육종에 대해서 양 교수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인삼은 다른 식물처럼 하고 다르게 이제 육종이 정말 어려운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잡을 인삼 같은 종내에 계통 간의 교잡을 하더라도 교잡이 되고 나면은 그게 고정이 되는데 인삼 같은 경우 4년 1세대라고 치면은 한 50년 정도 걸려야지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소위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벼에 수십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그 품종들 중에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통일벼 같은 경우에는 자포니카계와
인디카게가 이제 교잡이 돼서 만들어진, 그래서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이제 품종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자푸니카, 소위 이제 일반계 벼품종 내에서도 뭐 교잡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같은 종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수한 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사실 종간 사실 초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대륙에 정착이 된 미국 인삼 같은 경우에 다른 종인데, 사실 뭐 분화된 지 100만 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전체를 비교해 봤더니 한 1기가베이스표의 지놈 사이즈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잡이, 물론 이제 김영찬 박사는 교잡 성공해서 후손도 유지하고 있지만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너레이션을 끌고 가는 것도 어렵고, 이제 정착이 사실 어렵고,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서부터 50년 이상의 유전적인 고정을 통해야 되니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인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 산야에서 산삼으로 이제 계속 내려왔던 식물이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인삼에 이제 그 산삼들 중에 좋은 것들이 인삼으로 정착이 된 게 인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이 이미 우리나라 인삼밭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인삼 특작부에 유지하고 있는 계통들에 대해서 제가 연적 분석을 해봤을 때도, 뭐 산삼, 러시아에서 수집한 산삼, 뭐 중국에서 가져온 거, 이런 것들과 다양성을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인삼 특작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여러 계통들 간에도 다양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농가들이 뭐 한 80%, 90% 이상이 재래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작용종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뭐 줄기가 굵다는 거 외에는 균일도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각각이 또 육종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삼은 고정종으로 이제 품종이 개발돼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제가 소개했던 디지털 브리딩 기술, 유전자 칩, 이런 것들로 이미 좀 인삼은 그래도 다행히 자가수정 식물이니까 이제 인삼 밭이라든지 아니면 밭에서 수집해온 유지하고 있는 계통들은 걔네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차이 정도만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유용성만 빨리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품종 개발이 오히려 더 이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회장님. 비교한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야구장, 태용장을 오래 했지만 항상 아쉬웠던 것은 같이 하시는 연구자들이 좀 적다. 특히 대학 교수님 중에는 이런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좀 절대수가 적어서 아쉬웠었는데, 교수님이 야구장의 태용장 분야, 이쪽과 관련한 많은 결과를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이분의 빛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인삼과장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인삼 육종과 관련한 그 기반 연구 계속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그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인삼 그 육종 분야 기반 연구에 대해서 있다면 좀 말씀 좀. 네, 지금 아까 그 소개해드린 그 칩 같은 경우 가지고 방경환 연구원님 그 팀이랑 과장님 과죠. 실제 이제 육종 소재들에 대해서 제가 칩을 가지고 그 유지하고 있는 계통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 제너레이션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각 계통들 내에 개체 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또 균일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연구를 현재는 이제 이미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면은 실제로 뭐 1000계통 이상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는 계통들 중에서
보다 더 중점을 두고 빨리 나갈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같이 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삼 같은 경우 저희 랩에서 6종을 해라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런 툴들이 효율적으로 인삼 특작부에서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서포터즈로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인삼 연구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지금 아까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드렸듯이 24개 염색체를 진짜 완전히 대표하는 그런 레퍼런스 서열도 만들고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더 좀 인삼 6종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처음 이렇게 지능청에서 일을 배울 때 이제 육종팀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배님들이 그 육종과는 총사령관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재배부터 뭐 승부까지 모든 걸 다 이제 포괄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양 교수님께서는 이 디지털 브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전체 쪽에서 많은 어떤 지능 수준에서 다양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실제 품종성까지 갈 계획이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약용작물이다 보니까 그 어떤 몰폴로지적인 그 차이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유전자 배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메타볼롬 쪽에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리더가 생각하는 메타볼롬 쪽에 어떤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약용작물이 어려운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감자 야생종 이거를 보여드려서 유전적인 균일도가 우선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균일한 품종을 가지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틀려지고 그다음에 재배 시기에 따라 이제 메타볼라이트의 함량이나 그 프로파일 이제 그 종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메타볼라이트 육종을 많이 포기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품종을 가지고도 환경에 따라 변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뭐 이제 재래종, 작용종을 가지고 하더라도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인삼 가지고 할 때도 연구를 정말 여기서 개발된 균일한 품종을 가지고 제대로 된 환경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애초부터 이제 품종 종자 요거는 균일성을 이제 염두에 안 둔 채 섞여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런 거 했을 때 항상 아웃풋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종 개발 단계에서부터 메타볼라이트의 대상하는 메타볼라이트를 만드는 능력, 기본적 유전적인 능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예단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의 차이 혹은 또 효능의 차이 아니면 조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 나가면은 그래야 이제 맞춤식 어떤 제품 이런 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지만 이상으로 이렇게 일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